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또, 이래도, 종강을 드렸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 1페이지부터 다시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개강날인데,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잠깐만 한 3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만큼 또 처음 하신 분들은 한국사를 좀 어려워하셔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국사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70만 년인데 이 70만 년의 우리 역사의 내용을 알아야 시험장 가셔서 정답이 보여요. 이렇게 읽고 체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 하실 때에는 한국사를 좀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70만 년에 우리 한국사를 알고 시험장 가야 합격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국사를.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정도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터득한 것이, 그래서 한국사는 한 방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께 상담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7년, 한 10년 정도는 한국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한국사,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7년, 10년 한국사를 안 하고 이제 공무원 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를 해야 되는, 필수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용이 많다는 것이 일단은 큰 부담이고, 또 하나가 안 한 지가 7년, 10년, 어떤 친구는 15년 한국사 안 한 지가. 그래서 자기는 우리 한국사를,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한 7년, 10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아닌데, 법과목도 아닌데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독수를 늘려서, 여러분들 이미 주변에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는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맨 먼저 드립니다. 그거 꼭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오늘 처음 지금 1교시 수업을 듣는데, 지금 여기에는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처음 오신 분들, 그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2달, 우리가 이제 9월, 10월에서 이렇게 70만 년의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마무리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험 없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월, 5월, 6월 이때 이제 각종 직렬 시험장에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2달은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무 2달 동안에 너무 욕심내다 보면 한국사는 힘들어져요. 그렇죠? 좀 벅차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100% 다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고 대들면 심과 신이 아파져요. 심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래도 하실 때에는 그냥 한 7년, 10년 안 했던 거, 70만 년의 우리 한국사를 쭉 한번 다시 감을 잡아본다, 이
이 정도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래독 하신 분들은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과감하게 문제 생각하지 마.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2달 동안은 그냥 저하고 우리 70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본다. 이 정도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다시 이제 2회독 하잖아요. 11월부터 이제 2회독 하다 보면 1회독 여러분들 봐. 9월, 10월 1회독 하고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한 50점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2달 공부해가지고 기출문제에서 50점 확보할 수 있다? 진짜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회독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2회독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60점, 70점 이렇게 올라가요. 거짓말 아니야? 저절로 올라가요. 여기에 지금 2회독 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야. 틀림없이 이제 2회독 수업 듣고 하다 보면 1회독 때 막 답답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풀려요. 그렇죠? 회독수가 한번 늘어나다 보니까 바로 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회독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막 80점? 이 정도 나올 거야. 3회독 정도 하시면. 그래서 대부분 뭐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 지금 느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한 4회독이나 5회독이에요. 한국사는. 4회독, 5회독. 그러면 뭐 8개월, 10개월이겠죠? 그 정도만 정말 열심히 학원 빠지지 않고,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하셨다면은 합격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과목별로 합격선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뭐 평균적으로 한 90점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만 틀리면 합격선이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2달에 내가 마쳐야지. 아파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사는 어떻게 한다? 뭘 늘려간다?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저절로. 한국사는 저하고 이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저하고 책상에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죽으라고 상의하면서 하다 보면 시험장 갈 때쯤, 그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저절로 한국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믿으세요. 저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말씀드렸어요. 한국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처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막 너무 많으니까. 또 안 한 지 오래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공무원 돼야지 하고 오십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격 되냐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저는 막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포기만 안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포기만 안 하면 합격이야. 그렇죠?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 포기만 안 하면 막 합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럼 그것이 막 5년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막 TV 같은데 이렇게 뉴스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노량진 그 공무원 수험생들 인터뷰하는데 들어보셨죠? 되게 몇 년 정도 지금 막 준비 중이라고 대부분 나와요. 보면 되게 막 한 4년, 그렇죠? 한 4년 뭐째 이렇게 하고 있다. 뭐 대부분 그런 수험생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러분들 9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 9급 공무원 시험을 4년째 하고 있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서 2년 그 사이가 제일 많아요. 거짓말 아니야. 지금 뭐 여기, 지금 1년째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막 한두 문제 틀려서 조금 더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학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 남짓이야. 한 70% 학생들이 1년, 2년 그 사이에 그 기간이면 합격하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있다고 그래서, 차이는 있어요.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밀도죠. 그렇죠? 바로 똑같은 수험 준비를 하는데 어떤 밀도를 가지고 하냐, 그건 이제 조금 기간을 단축시키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그 빨리 합격한 학생이 4개월, 대학 다니다가 뭐 한양대인가 다니다가 이렇게 휴학하고 와서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제 4개월 후에 시험이 있는데 합격했어요. 이제 7급 준비한다고 왔는데 이제 9급을 먼저 이렇게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한 4개월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외고 출신이다고 그랬죠. 외고 출신이다 보니까 뭐는 그냥 안 해도 될 정도겠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영어는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 이제 영어에 쏟아야 될 시간을 다른 암기 과목에 빌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4개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또 빨리 됐던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8개월이에요. 여자분이었는데 8개월. 이제 좀 그런 경우는 좀 일찍 합격한 거예요. 그렇죠? 일찍 합격한 거고,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다? 1년에서 2년 그 사이. 한 70%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 나오는 거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거야. 그렇죠. 지금 막 저번 주에도 한 학생 얘기하는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한 학생인데 보니까 뭐 한 85점 그 선 나온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1년 남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가면, 자, 이 70만 년의 그 엄청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판사하다 보면 한국사는 1년 걸려요. 이래도 하려면. 그래서 교재가 여러분들의 노트다는 얘기를 3번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제가 별표 치세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야. 별표 딱 치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교수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합격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재가 노트입니다. 저는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드리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자꾸 막 한국사가 이제 까칠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까칠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생 잘 해놓잖아요. 그렇죠? 좀 연습장에다가 빨리 적어 놓으세요. 교재에 적으면 좋은데 혹시 시간이 없으면 연습장에다가 잘 적어 놨다가,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은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복습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2달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필기 노트가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재가 여러분들 노트예요. 필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10분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국사는 해독서 늘려가다 보면 저절로 시험장 갈 때쯤 되면 합격선 된다. 저 믿으시라. 이 말씀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4년 5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험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한 70%의 수험생들이 합격한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목표를 그렇게 나는 1년 금시에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포기만 안 하면 뭐 2년, 3년, 4년 뭐 합격하겠지만 우리가 막 여러분들 이 젊음을 막 여기에 계속 쏟아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 1년 이렇게 합격해서 바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10분 최대한. 그래서 막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교재가 막 그렇죠, 막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그래야 합격해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쯤 됐는데 내 교재가 너무 깨끗해. 깨끗하게 떨어져요. 교재가 너무 깨끗하면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재를 그렇죠. 교재를 막 1회독 또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막 첨가할 거 첨가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합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사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역사를 공부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니까 역사 의미를 다루고 있네요. 역사 의미 밑줄 한번 그어봐요. 자, 우리가 뭐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뭐 역사라는 단어를 누구나 뭐 몇 차례씩 사용을 할 건데,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역사가 뭐냐? 교재에 보니까 두 가지 역사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사실로서 역사네요. 사실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을까요? 교재 익히지 마. 사실. 역사란 사실이다. 팩트. 역사란 팩트다. 즉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과거 사실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과거의 그 사실들을 역사가는 자신의 생각을 숨겨야 된대요. 역사가의 생각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과거에 존재했던 이 사실,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대로 과거 사실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것, 그것이 진정한 역사다. 사실로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사실로서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가 그 랑케네요. 밑을 그어놓을까요? 바로 이 랑케는 그럼 역사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거기 봐봐. 랑케가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사가는 지 생각 숨기래요. 과거에 존재했던 그 사실들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거, 이것이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실증주의 역사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 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시험에도 나왔죠. 아무튼 엊그제 경찰직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아무튼 일제강점기에 여기 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사관을 체계화해서 우리 한국사를 왜곡합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대항해서 우리 한국사 연구가 전개되거든요. 한국사 연구가 전개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그때가 살게요. 그 중에 하나로서 30년대에 무슨 사학이 연구돼요?
실증주의 사학, 실증사학이 1934년에 진단학회가 조직돼요. 이병도, 손진태 이런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단학회가 조직돼서 실증사학이 연구가 되는데, 그 실증사학이 바로 우리 한국사의 과거 사실들을 치밀하게 우리 한국사의 과거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해서 연구해가지고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대항하고자 했던 거. 그게 무슨 사학이라고? 빨리. 무슨 사학? 실증사학.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실증사학, 여기에 사실로서 역사, 랑케의 역사가는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가 역사란 이거 아니래요. 이건 쓰레기일 뿐이래요. 역사란 기록이랍니다. 기록으로서 역사, 기록에다가 또 동네 딱 쳐놓을게요. 자, 이것은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가 그냥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그 과거 사실들이 전부 의미 있는 역사가 아니래요. 그 중에서 역사가가 해석을 해서, 이것을 역사가 해석해서 이것을 뭐 재평가 뭐 이렇게도 얘기할 것이며, 또는 뭐 새로운 의미를 이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 역사가가 해석을 해가지고요, 바로 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바로 이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서 재평가, 재구성,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그래서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서 기록, 리포트, 이건 팩트, 이건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서, 역사가의 바로 이 평가에 의해서 기록된 거, 과거 사실들 중에서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서 기록된 것들, 이것들만이 진정한 역사다. 그러니 이제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해요.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서 기록된 거, 주관적 의미의 역사죠. 자, 대표적인 학자가 그 크로체라든가 이에츠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크로체는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역사가 해석해서 기록된 거, 그것만이 역사다. 이에츠카도 뭐 절충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카는 뭐라고 그랬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과거 사실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역사가 그걸 해석해서 기록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역사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일단 알아야겠죠. 그게 두 갈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는, 또 하나는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서 기록된 것, 이걸 중시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둘 중에 뭐 상식적으로 뭘 공부하는 거겠어? 당연히 기록된 역사, 이것을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뭐 이 부분은요, 한 막 3년, 4년 만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다루는데, 전형적으로 박스 안에다가 입장을 제시해요. 그래 놓고 같은 입장을 골라라, 다른 입장을 골라라. 정형화되어 있어요, 출제가. 자, 한번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만약에 박스 안에 고려 중기 인종 때 1135년에 몇 청의 일파가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왔어, 박스 안에. 빨리 찍어. 둘 중에 뭐야? 다 실렸어. 역사가가 몇 청의 난에 대해서 지 생각을 개입해가지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몇 청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요. 몇 청의 난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의 일대 사건이었다. 만약에 그걸 박스 안에 제시했어. 고려 중기 인종 때 1135년에 몇 청의 난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의 일대 사건이었다. 이걸 박스 안에 줘놨어요. 빨리 찍어.
둘 중에 뭐겠어요? 이겁니다. 그렇게 나와. 왜? 묘청의 난에 대해서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 자기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묘청의 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조선 역사상 천년 만에 한 번 올 자주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역사가가 평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갔냐? 역사가의 생각을 뺐냐?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6페이지 얘기는, 그럼 이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료라고 하는데, 사료. 뭐, 문헌들이나, 금성문이나, 유물이나, 유적이나,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사료인데, 사실이 바탕이 되는 사료인데, 그러면, 이 사료들이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 되냐, 이걸 지금 다룬 거예요. 6페이지에는.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냈죠. 모든 사료들은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료 비판 거기다 밑줄 그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적 어떤 그 사료들은요,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비판을 거쳐서. 그래서 사료 검증이야. 쉽게 얘기하면 사료 검증, 사료 비판을 통해서 바로 인정된 것들만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료 비판에는 우리 교재에 너무 잘 해놨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외적 비판이고 하나가 내적 비판인데, 외적 비판은 글자 그대로야. 그 사료, 그 문헌이나 뭐 유물이나 이런 사료들이 바로 이 진짠가 가짠가를 평가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외적 비판이라고 해요. 그 사료의 진위, 이걸 판단하는 것을 외적 비판이라고 하죠. 그럼 내적 비판이란 뭐냐? 뭐 글자 그대로야. 내적 비판이니까 그 사료가 얼마만큼의 신뢰성, 신빙성을 가지느냐, 이걸 평가하는 것을 내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아무튼 막 문헌이나 금성문들이나 유물이나 유적이나 많은 그 사료들이 남아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그 사료들이 있는 그대로 역사의 사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거쳐야 된다? 사료 비판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페이지를 통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비판에는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다. 외적 비판은 그냥 그 사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고, 내적 비판은 그 사료가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다. 여러분들 힘세고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요. 자, 7페이지로 갑니다. 이걸 또 다루고 있죠. 자, 이 모든 국가 민족의 역사에는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어요. 우리 한국사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의 보편성이란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세계사적 공통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국사에도 세계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 보니까, 교재 빨리 컨닝해야 돼. 보편성, 한국사의 보편성 거기 보니까 자유나 평등이나 민주나 평화나 우리 민족사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건 우리 민족,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국사에서만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죠. 이것이 보편성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우리 한국사의 특수성이란 뭐냐? 우리 한국사의 특성이란 뭐냐? 물론 이제 어떤 보편성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사 선사시대를 들어갈 건데,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의 전개 과정을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제 잡잖아요, 흐름을. 뭐 그런 것도 우리 한국사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사에서 선사시대의 전개를 그렇게 잡는 거.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 한국사의 보편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계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사만의 어떤 특성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특수성이니까 우리 한국사에서만이 유독 중시되고 유독 강조되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특수성이죠. 이제 초점은 이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규칙 볼까요? 특수성. 거기 보니까 공동체 조직. 뭐 이걸 다룰 가능성이 많겠죠. 뭐 우리 고유의 어떤 언어라든가 우리 고유의 풍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문제화하려면 가장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야. 계속 나올 거예요. 공동체 조직들이 유독 다른 민족에 비해서 공동체 조직들이 유독 발달한다는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 있어? 공동체 조직으로서 향도 있잖아. 향도 농민들 간의 공동체 조직 뭐 개라든가 뭐 두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런 그 공동체 조직들이 유독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중시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외래 문화예요. 외래 문화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에 맞게 변형시켜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는 어디에서 성립된 거예요? 인도에서 성립된 거야. 그것이 비단기를 통해서 1세기경에 중국 한나라에 전해지고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가 크게 발달한 것은 중국에서 크게 발달하고 이 중국에서 크게 발달한 불교가 4세기경에 우리 삼국사에 들어와요. 아무튼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성립시킬 때 소중한 가치로 강조했던 것이 뭐죠? 평등이에요. 인도의 이 폐쇄적인 신부들도 카스에도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평등 이걸 강조하면서 불교가 성립됩니다. 또 하나는 자비죠. 자비. 그냥 한없는 사랑. 그냥 자비. 그래서 아무튼 원래 불교는 평등, 자비 이러한 가치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 불교가 이제 4세기경에 우리 삼국사에 들어오는데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불교를 보면 뭐 평등이나 자비 이런 것도 강조하지만 유독이야. 유독 뭘 중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한반도 불교는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호국, 그렇죠? 호국적인. 이제 뭐 불교 공부할 때 할 거야. 그렇죠? 아무튼 나라를 위하는, 그렇죠? 뭐 황룡사, 신라 황룡사 구충탑 건립이라든가 뭐 고려 대장경 조판이라든가 또는 뭐 조선시대 승려들의 의병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한국 불교는 평등이나 자비 이런 것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유독이야. 유독 특성이야. 유독 호국적인 이런 모습으로 불교가 전개되고 있다. 하나 더 유교입니다. 자, 이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공맹사상 유교가 들어오잖아요. 자, 이 유교는요, 인의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치관들이잖아. 인의예지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걸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유교 그런 거 중시해요. 그러나 유독이야. 또 유독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유교는 유독 어느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충이나 효예요. 충, 효 이걸 강조하는, 그렇죠?
발해 임금한테 충성하고 어부한테 효도하는 인의예지 막 이런 거 강조하지만 우리 한국 유교를 보니까 유독 충유사상 이런 것들을 유독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쉬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70만 년에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한국사에도 마찬가지야.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우리 한국사를 이해해야 되냐? 이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만 치중하면 이 사대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왜곡되는 거야.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이런 역사 왜곡. 일본 우익 교과서의 역사 왜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죠. 우리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우리 한국사를 이해하는 이런 태도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세계사와의 보편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사의 특성들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입장이야. 좋아하니까.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민족주의인데 무슨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그렇죠? 그래서 개방적 민족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한국사를 공부할 때 기본 태도로 바로 이 보편적인 세계사의 관련성 속에서 우리 한국사의 어떤 우수성들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입장,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입장. 한마디로 민족주의인데 무슨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이런 입장을 기본 태도로 이렇게 하고 수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한국사는 종강할 때까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돼. 암기해서 알아야만 시험장 가서 정답이 보여요. 그것을 이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해결해내자. 그 해결해내야 합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학생처럼 막 처음 오셨는데도 미소를 띠면서,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 9페이지 얘기는 여기 봐. 여기 봐. 간단한 얘기니까. 우리는 역사를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로 구분해요. 그 기준이, 선사 역사시대 구분의 기준이 뭐야, 여러분? 문자 사용이에요. 문자를 발명해서 사용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발명돼 가지고 당시의 사회 모습들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그걸 우리가 문헌이라고 해요. 문헌. 아무튼 문헌으로 남아있는 그때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가 발명된 것이 어느 시대에 문자가 발명되죠? 청동기 시대에 발명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부터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역사시대. 그러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구석기 신석기는 그러면 역사 먼저 시대야. 무슨 시대야? 선사시대예요. 그럼 선사시대에는 문헌들이 있게 없게? 없어요. 문자 발명 이전이니까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는 문헌이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 핵심은, 선사시대의 문제는 그래서야 문헌이 없으니까 유적지들에서 출토되건 유물, 그렇죠? 유적지들에서 출토되건 유물들을 우리가 통해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이랬구나,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이랬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문헌이 없으니까요. 유적지들. 그래서 선사시대의 문제는 유적지와 유물입니다. 자, 그 밑에 9페이지 밑에 보니까 이제 구석기 인류의 어떤 진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건데요. 최초의 인류가 우선 피테쿠스입니다. 약 300만 년 전이죠. 직립보행을 해요. 밑줄 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립보행하다 보니까 뭐가 자유로워진 거야?
손이 다 자유로워진 거야. 이 자유로워진 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각종 도구들을, 미치고 놓을까요? 각종 도구들을 제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 그들에 가니까 이제 또 미치고 가나요? 불이나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이제 현생인류의 직접 조상으로 잡죠. 호모 사피엔스, 슬기슬기 사람으로 이렇게 약 4만 년 전 현생인류의 조상으로 잡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1페이지로 갑니다. 자, 인물 70만 년의 그 엄청난 우리 항구사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전달드릴 수가 없어요. 70만 년의 한국사 내용 중에서 70만 문제를 낸다. 70만 문제를 시험에 낸다고 다 해줘야 되죠. 근데 70만 년의 그 엄청난 내용 중에서 몇 문제 내? 20문제 내요. 그럼 한국사는 게임 끝이에요. 그 엄청난 내용 중에서 20문제를 낸다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출제자가 출제할 용기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반복해서 예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한 11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내년 이제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야간에 들어갈 건데요. 아무튼 맨 먼저 문제풀이 중에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기출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기 봐. 최근 한 5년 동안의 기출문제만 여기 봐. 최근 한 5년 동안의 기출문제만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검찰직, 법원직, 사회복지직, 뭐 경찰직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들만 분석을 쫙 하고 시험장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자꾸 기본적으로 한 사회도구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처음 오신 분들도 한국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정도는 감을 잡아야겠죠.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올해 거라도 올해 국가직, 지방직, 뭐 서울시 뭐 이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욕심 있으면 쭉 얼마 전에 빼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계속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반복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1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사의 선사시대로 들어가는데 뭐 선사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 큰 가로 2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의 기틀이 바로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시대부터 인류가 살았는데 그럼 우리 한민족의 기원은 어느 시점에 형성됐다고 봐야 되냐 이걸 큰 가로 2번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밑줄 마크 보나요? 신석기에서 청동시대를 거치는 그 과정에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우리 한민족의 직접 조상으로 안 잡는다 그런 얘기야.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그 시기에 바로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형성됩니다. 핵심 내용은 뭐죠? 구석기인들은 한 곳에 정착 생활해서 잦은 이동 생활했어. 잦은 이동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 한민족의 직접 조상으로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석시대 할 거야. 신석시대에 농경이 시작돼요. 그래서 농경에 의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생산경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석기인들은 이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주나 한반도 이런 데에서 신석기인들부터 농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그 시점에 형성된다.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3번 얘기는요. 자, 이 선사시대의 동아시아의 4대 문화권을 지도에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는 걸로 충분해요. 뭐 북방문화권, 동방문화권, 한족문화권, 환합문화권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 문화권에 속한다? 동방문화권, 거기다 밑줄만 그어놓고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심장 갈 때까지 이런 건 더 안 해도 돼요.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문화권, 독자적인 동방문화권에 우리는 속한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2페이지에 구석기 시대로 가는데, 자, 먼저 교재가 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트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좀 첨가해서 적을 거 있으면 좀 첨가해서 적으시면서 벅차면 연수장에다가 살짝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교재가 여러분들이 소중한 노트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시작한 그기 보니까 약 70만 년 전 체크해놓으면 되겠네요.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70만 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입증해주는 유적지가 발견됐겠죠. 가로 속에 해놨어요. 불러. 어느 유적지? 단양의 금굴 유적지입니다. 거기다가 1980년 발굴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1980년에 발굴된 충북 단양의 금굴 유적. 이것이 구석기 유적 중에서 70만 년 전 유적지로 지정되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자, 이 선사시대 이제 보편적으로는 여기 볼까요? 자, 오늘 뭐 첫 시간이라 제가 막 치고 안 나갈게요. 첫 시간이니까 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여기 봐요.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막 첫날부터 막 치고 나가면 새로 오신 분들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첫날은 이런저런 좀 얘기도 드리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60페이지를 못 나갈 건데 평균적으로 한 60페이지 정도 나가야 진도가 받쳐집니다. 자, 아까 제가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구석기, 신석기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사는 조금 달라요. 이제 좀 더 공부하겠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돼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시점은 언제로 잡죠? 철기시대로 잡아요. 철기시대에 바로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돼서 이렇게 사용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까지를 잡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는 조금 특징적이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선사시대를 이제 우리가 맨 먼저 하는데요. 저는 구석기 시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유적지와 유물의 시대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바로 유물들이죠.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냐는 얘기예요. 일단은 뭐 나무로 된 목깎이 이런 것도 사용했을 것이고 또 막 짐승의 뼈, 뿔 이런 걸 도구로 사용했겠죠. 그리고 골각기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사용했겠지만 이거 하나만 뗀석기죠. 타제석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타제석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나 보니까 뗀석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데 우리 교재에 너무 잘 해놨어. 안 적도 돼요. 이 도구를 다듬은 정도에 따라서
바로 이 구석기 시대를 세 시기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이 전기 구석기는 거기 보니까 뭐 70만 년에서 10만 년 전 뭐 이때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 구석기라고 하는데, 전기 구석기인들은 그럼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데, 거기 보니까 큰 석기 하나를 가지고 그걸 여러 용도로 다 사용했대요. 가로 열고 몸돌석기 이렇게 적어놔요. 전기 구석기인들은 바로 이 몸돌석기를 도구로 사용했다. 그냥 큰 석기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 용도로 다 사용했어요. 거기 보니까 전기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로서 거기 보니까 주먹도끼라든가 집게, 밑줄을 볼까요? 주먹도끼, 집게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도구로 사용했대. 주로 사냥할 때. 그리고 이제 중기 구석기인들은요, 중기 구석기인들은 거기 보니까 뭐 1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 뭐 이때가 이제 중기 구석기인데, 이때인들은요 이걸 쳐서 떼어진 부분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도구로 사용했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격지. 그렇죠? 격지, 파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쳐서 떼어진 부분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도구로 사용했답니다. 거기 보니까 뭐 음식물을 조리할 때 사용했을 것 같아요. 긁개나 밀개나 또는 자르개나 뭐 찌르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중기 구석기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자, 이제 4만 년에서 1만 년 전 뭐 이때를 이제 후기 구석기,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는 뭐 구석기 말기겠죠. 거기 보니까 이들은요 쐐기예요. 쐐기를 이용해 가지고 같은 형태의 여러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나온 거네요. 뭐 이것도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 후기 구석기들이 사용했던 바로 이 도구로서 뭐 소개하고 있어? 한번 불러봐. 승배 지르개. 자, 오른쪽 사진 보니까요, 주먹토끼하고 승배 지르개를 사진으로 실어놨어. 바로 이 주먹토끼 이거예요. 몸돌석기입니다. 그래서 막 그 주먹토끼를 가지고 전기 구석기인들은 그걸 가지고 여러 용도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걸 만능석기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후기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이 승배 찌르기는요, 승배가 무슨 말이라고? 승배가 자루 그런 의미예요. 승배가 자루. 그래서 후기 구석기인들은 그냥 끝부분을 다듬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뭐 창이나 이런 용도로 사냥할 때 창 이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후기 구석기인들은 끝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서 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막 창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 시간 넘기면 그럴 것 같아서, 자, 첫 시간 뭐 진도 많이 안 나가서 좀 오리엔테이션 좀 전할 거 좀 전해드렸고요. 진도는 제가 끝내요. 진도 안 끝내고 종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도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한 시간 수업하는 거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에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교무실로 오라고 하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매 시간 수업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를 기다릴 거야. 그래서 수업 들었는데 바로 그냥 이해가 안 가, 나오셔서 저하고 바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세요.